세린아, 어떤 놈이 너한테 이랬어? 엄마, 검은 장갑이었어. 나 좀 살려줘. 살고 싶어. 새벽 3시 피투성이 딸을 본 순간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은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를 꺼내기로 말입니다. 명동 지하에서 권력과 돈을 움직이던 은빛 국화로 돌아가기로 말이에요. 딸을 해친 검은 장갑의 남자, 지워진 CCTV,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가면 뒤에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30년 전 그녀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새벽 3시 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칠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끝없이 이어졌죠. 그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처음엔 그냥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귀는 여전히 예민했죠. 새벽에 찾아오는 손님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있거나였죠. 미숙은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문 밖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한 신음소리만 들렸죠. 미숙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그대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세린아, 딸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인 딸 세린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고급 원피스는 군데군데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맨발에는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금방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침착함이 본능처럼 되살아났죠. 세린아, 정신 차려. 엄마 목소리 들려? 세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딸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원피스 아래쪽이 젖어 있는 걸 보니 배 쪽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딸의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고급 향수 냄새, 가죽 시트 냄새, 그리고 담배 연기 냄새. 세린이 평소에 맡을 리 없는 냄새들이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미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60 넘은 나이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세린을 바닥에 눕히고 재빨리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원피스를 벗기는 순간 배와 팔, 허벅지 곳곳에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주먹으로 맞은 자국, 발로 찬 자국, 어딘가에 세게 부딪힌 자국들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리는 게 먼저였죠. 미숙은 가게 뒤편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불과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장롱 안쪽 벽면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빈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벽면을 눌러 올리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지혈대, 의료용 봉합제, 주사기, 진통제, 항생제. 미숙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손놀림은 숙련된 의료진처럼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우리 딸,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미숙은 먼저 소독약을 거지에 적셔 딸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세린이 아픔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미숙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혈대를 팔뚝에 감고 출혈이 심한 부위를 봉합실로 꿰맸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세린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미숙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명동 지하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해왔던 손이었죠. 응급처치를 마친 뒤 미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린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세린이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검은 장갑. 뭐? 그 아저씨가 검은 장갑을. 세린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은 장갑. 그 단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딸을 해친 겁니다. 미숙은 세린의 옷가지들을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택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출발지는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였고 도착지는 이곳에서 5km 떨어진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새벽 2시 30분. 그리고 바닥에는 산모 수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었고 안쪽 페이지 일부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귀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오랜 세월 지하세계에서 살아남았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미숙은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담긴 통을 꺼내 가게 밖 통로 바닥에 일부러 흘렸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 3명. 미숙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 2명이 골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장화를 신고 있었고 한 명은 고급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이 흘러있는 바닥을 밟았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발자국이 찍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장화 자국, 가죽 부츠 자국, 그리고 운동화 자국.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조금 안정되었고 얼굴에도 약간 핏기가 돌았습니다. 미숙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널 다치게 한 놈들 절대 그냥 안 둬. 인생 최대 실수라는 걸 알게 해줄게. 미숙은 방 한쪽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옷가지들을 치우고 서랍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빛으로 빛나는 국화 문양 브로치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브로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30년 전 명동 지하에서 권력과 돈을 움직이던 그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만이네.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세계를 지배했던 여자, 은빛 국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낡은 피처폰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20년 전 폴더형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를 꽂으니 전원이 켜졌습니다. 미숙은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1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준서야, 말씀하십시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빛 국화가 돌아왔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거의 멈췄고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받아 간판에 희미하게 새겨진 국화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발에 보이지 않던 문양이었지만 햇빛을 받으니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미숙은 브로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 달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때가 올 거였습니다. 딸을 다치게 한 놈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배후를 밝혀낼 때, 그때 이 브로치를 가슴에 달 거였습니다. 미숙은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린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미숙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은빛 국화가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미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열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미숙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주운 구겨진 택시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택시 영수증에 적힌 도착지는 여기서 5km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미숙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어젯밤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쳤지만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골목 끝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임신한 딸이 버려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골목 바닥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빗물에 씻겨 내려갔겠지만 혹시 모를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골목 한쪽 배수구 옆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은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단추였습니다. 고급 정장에 달릴 법한 단추였죠. 이게 세린이 것일 리는 없어. 미숙은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골목 위쪽을 살폈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설치된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카메라에 뭔가 찍혔을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그 건물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새벽에 CCTV에 뭐 찍힌 거 없나요? 제 딸이 여기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어젯밤 녹화가 안 됐어요. 네. 새벽 시간대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저장 장치 오류래요.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오류가 났나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땐 이미 그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점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장 입은 남자요? 네. 새벽 4시쯤인가? 저는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다녀갔나 봐요. CCTV 회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숙은 경비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지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세린이 이곳에 버려진 직후였습니다. 미숙은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알바생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학생, 혹시 어젯밤에 근무했어요? 네. 야간 근무였어요. 새벽에 손님 많이 왔나요? 알바생이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많진 않았는데. 아, 한 분 기억나네요. 검은 장갑 낀 남자요. 미숙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검은 장갑. 세린이 중얼거렸던 그 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서 잘 안 보였는데 눈빛이 좀 무서웠어요. 얼음팩이랑 생수만 급하게 사가더라고요. 몇 시쯤이었어요? 3시 10분쯤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곧 퇴근 시간이라서요. 미숙은 알바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새벽 2시 반에 택시를 타고 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경 검은 장갑을 낀 남자가 편의점에서 얼음팩과 생수를 샀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때린 후 손이 부은 걸 치료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미숙은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 통로를 살폈습니다. 어젯밤 일부러 흘려놓은 김치국물 자국 위로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허리를 숙여 발자국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발자국은 시장 상인들이 신는 고무 장화였습니다. 이건 새벽에 출근하는 상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은 고급 가죽 부츠였습니다. 밑창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수입 브랜드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발자국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달아있는 걸 보니 자주 신는 신발 같았습니다. 3명이 왔었어. 미숙은 휴대폰으로 발자국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가게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준서였습니다. 준서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파상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움직임은 군인처럼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어, 준서야. 준서가 작은 가방을 미숙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골목 CCTV는 전부 지워졌고요. 알아. 내가 직접 확인했어. 준서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미숙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빛 국화 브로치가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만이네요. 그래. 30년 만이야. 근데 준서야, 이번엔 내가 먼저 손댄 게 아니야. 저쪽이 먼저 내 딸을 건드렸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일단 감시부터 시작해. 내 사위 한재현, 그 집안부터 파내.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과 준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사위 재현이었습니다.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웃으며 사위를 맞았습니다. 어머, 재현이 왔네. 세린이 보러 온 거야? 재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전하래요. 미숙의 미소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어머니 걱정은 병원비 걱정이겠지.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재현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재현은 미숙을 힐끗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응, 지금 있어. 알았어. 지금 갈게. 재현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어서 가봐. 재현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미숙은 뒷방으로 갔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밝혀낼게. 밤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뒤에 숨겨진 오래된 CCTV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표면의 CCTV 저장은 가짜였고 진짜는 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중 녹화 시스템이었죠. 미숙은 숨겨진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에 디스크를 넣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골목 끝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숙은 새벽 2시부터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2시 40분 골목 끝 건물 유리창에 뭔가 반사되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세단 2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량의 모양은 선명했습니다.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미숙은 영상을 캡처하고 준서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빛 국화 브로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미숙은 브로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자를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명동 지하에서 권력과 돈을 움직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미숙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킬 게 생겼습니다. 딸과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지키면서 싸워야 해. 미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빛 국화가 완전히 깨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세린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경선이었습니다. 며느리 간수도 못하는 집안이 뭘 믿고 우리 손주를 키운다는 겁니까? 박경선은 50대 후반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40대처럼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병실 이동이 어렵습니다. 내가 보호자요. 며느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잖소. 박경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권력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인실로 옮기세요. 그리고 면회는 직계 가족만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때 마침 복도 끝에서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지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박경선의 거만한 태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통 환자들과는 다르게 박경선이 뭔가의 외부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건 환자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이게 동의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난처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서류 가짜 아닙니까? 박경선과 변호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경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사부인. 박경선이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손에 밴 김치국물 냄새. 박경선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아, 반찬 가게 하는 친정엄마. 며느리 교육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경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경선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1인실 이동은 보류해 주세요. 제가 환자의 친모입니다. 간호사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내 딸 일인데 왜 남 일입니까? 그리고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병원비부터 내시지 그러세요. 박경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눈짓하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경선의 손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 브로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명동 지하에서 병실로 들어가자 세린이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미숙은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괜찮아. 이제 다 나을 거야. 미숙은 세린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세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빛 국화 문양이 새겨진 브로치였습니다. 엄마, 그 브로치 처음 봐.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옛날에 손님이 맡기고 간 거야.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하고 다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30년 전 은빛 국화 시절에 만든 거였습니다. 미숙만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세린에게 아직 말할 순 없었습니다. 예쁘다. 나도 하나 만들어줘. 그래. 퇴원하면 만들어줄게. 미숙은 세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느껴졌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간호사 지은이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녀의 따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아침에 봤던 박경선의 차가운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은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사위는 한재원, 깨끗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다만 어머니 박경선이 문제입니다. 준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경선, 겉으로는 청운 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죠. 하지만 준서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제로는 정치권 로비와 자금 세탁의 허브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은행 마감 직전에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을 송금하는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45분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수법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네.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죠. 은행 마감 직전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미숙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송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명단, 정치인 명단. 너무나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혼자 꾸린 건 아닐 거였습니다. 더 파네. 저 여자 혼자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 배우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준서가 파일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숙이 물었습니다. 준서야, 검은 나비 브로치 들어본 적 있어?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30년 전 명동에서. 맞아. 그걸 박경선이 달고 다녀.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저 여자도 그때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단 얘기입니까? 아마도. 아니면 누군가한테 물려받았거나.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명동 지하. 권력과 돈이 오가던 그곳. 검은 나비 브로치를 단 사람들은 고위 정치인이나 재벌들의 신복이었습니다. 이틀 후 박경선이 미숙의 가게를 불쑥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반찬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경선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숙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경선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가게, 오래된 냉장고와 플라스틱 반찬통들. 하지만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미숙이 국화차를 따라 박경선 앞에 놓았습니다. 박경선은 찻잔을 들다가 미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부인 젊을 때 특별한 일 하셨어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관상이 사람 다루던 상이던데요. 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냥 장사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닐까요? 박경선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옷깃의 검은 나비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권력을 확인하는 습관. 미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가 심상치 않은 상대라는 걸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화차. 향이 좋군요. 그렇죠? 제가 직접 말린 거예요. 국화를 좋아하시나 보죠. 네. 오래 살아남는 꽃이죠. 서리가 내려도
박경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세린이 많이 좋아졌다던데요.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뭘 했다고? 박경선이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박경선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숙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네, 사장님. 저 여자 과거 30년 전부터 다 파네. 명동 시절까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찻잔을 치웠습니다. 박경선이 마시던 찻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국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나비가 은빛 국화를 건드렸구나. 30년 만에.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게 간판에 국화 문양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병원 인근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카페 와이파이 로그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카페에 접속한 모든 기기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접속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하지만 이상한 접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산부인과 총무실에서 접속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근무할 리 없는 시간이었죠. 준서는 그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접속한 사이트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산정 검사 결과를 빼돌렸구나. 준서는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병원 내부에 협조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산부인과 총무입니다. 새벽에 검사 결과를 외부로 빼돌렸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 확보해. 그리고 그 총무 감시해. 이틀 후 준서는 병원 주차장에 피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는 주차장 기둥에 붙어 있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박경선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선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산부인과 총무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박경선의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박경선이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총무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쪽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입모양으로 보아 산정검사 결과와 원본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산정검사 결과, 원본은 내가 보관하겠어요. 박경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기록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총무가 고개를 숙이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간호사 지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박경선이 산부인과 총무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와 박경선의 거래를 다시 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세린의 산정 검사 결과를 찾았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따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파일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조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보건복지부 감사팀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더 컸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지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준서의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 서버로 유입된 익명 제보였습니다. 준서는 즉시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발신 IP 주소, 접속 기록, 10분 만에 발신자를 특정했습니다. 병원 간호사, 지은. 준서는 그녀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근무 기록, 출퇴근 시간, 동선, 그리고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박경선과 총무의 거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군. 준서는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내부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간호사 지은이라는 사람입니다. 감시해. 저쪽도 곧 알아낼 거야. 준서는 즉시 병원 주변 CCTV와 간호사 지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지은이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입구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검은 세단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 안에서 5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태식이었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간호사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간호사 지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한 영웅 심리 부리지 마세요. 객사하기 딱 좋아요. 간호사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태식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간호사 지은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편의점 CCTV가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의 차량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준서가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즉시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간호사가 위험합니다. 위치 보내. 준서가 위치를 전송하자마자 미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미숙이 도착했을 때 장태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간호사 지은만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간호사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세린 엄마예요. 당신이 도와준 거 알아요. 간호사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켜줄게요. 미숙은 간호사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간호사 지은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은 간호사 지은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인맥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영수야,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세요. 간호사 한 명 전출시켜야 해. 지방으로. 그리고 법적 보호 조치.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세 통의 전화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간호사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미숙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반찬 가게 주인이에요. 그날 오후 재현이 세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법무팀 붙였어. 친권, 양육권 다 못 가져가게 할 거래. 세린은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뎠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세리나?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당할 수 없어. 싸우고 싶어.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우리 딸 앞길을 막는 놈들 다 치워줄게.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브로치를 옷깃에 달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동 지하에서 권력과 돈을 움직이던 은빛 국화.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숙의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일어나 준서야. 이제 진짜 전쟁이야. 명령만 내리십시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경선, 그 여자부터 무너뜨려. 돈줄을 끊고 인맥을 끊고 명예를 끊어. 하나씩 차근차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장태식은 박경선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간호사 한 명이 증거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간호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박경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손 같습니다. 전출이랑 법적 보호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박경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경선은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안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박경선은 검은 나비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지켜주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게만 느껴졌습니다. 대체 누구지? 어떤 녀석이길래? 박경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달빛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백 개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청운 장학재단의 모든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준서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찾았다. 장학금 계좌는 깨끗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기부금 계좌는 달랐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이틀 내로 사라졌습니다. 컨설팅 법인으로 송금되었고 그곳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치인 계좌로 환류되었습니다. 준서가 눈여겨본 건 송금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송금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45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마감 5분 전이었습니다.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수법이었죠. 마감 직전에 송금하면 당일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준서는 미숙에게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미숙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45분. 30년 전 버릇 그대로군. 나도 그랬으니까.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도요? 그래. 그때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 은행원들도 마감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니까. 미숙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여자 30년 전부터 이 일 해왔다는 증거야. 준서야, 미끼를 던져. 미끼요? 기부금을 하나 만들어. 차명 계좌로.
그리고 재단으로 송금해. 저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준서는 이틀 후 차명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회사 이름으로 5천만 원을 청운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4시 준서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미숙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4시 40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4시 45분 화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이 컨설팅 법인으로 송금되었습니다. 3분 후 그 돈은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했습니다. 따라가. 준서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사 3명의 주소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차명이 확실하네요. 계속 따라가. 5분 후 돈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지방 소도시 금거래상 계좌였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현금화하려는 거야. 금괴로 바꿔서 추적 못하게. 준서가 금거래상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40년 된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주인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여기가 박경선의 비자금 창구네요.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금괴 거래 막아. 그리고 저 여자가 숨쉬는 구멍부터 막기 시작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거래상 주인한테 연락해. 그 사람 약점 찾아서 거래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이사들 전부 찾아내.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장태식이 미숙의 가게 뒷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쇠 없이 문을 따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장태식이 움찔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라 주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귓속에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미숙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장태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대폰으로 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카메라가 선명하게 찍어냈습니다. 장태식은 뒷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설치한 미세 전선 경보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경보가 울렸고 그는 들킬까봐 포기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숙은 찍은 사진을 준서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넌 계속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준서는 페이퍼 컴퍼니 이사 3명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 명당 10만 원을 받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이었죠. 준서는 그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이거 아시죠? 명예 도용은 범죄예요. 이사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분증 복사해주고 돈 받았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검은 장갑 낀 남자요. 키 크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장태식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들의 진술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금거래상 주인도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최근 거래 내역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아버지,
이거 자금 세탁이에요. 아시죠? 같이 감옥 가고 싶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금 사고 파는 게 내일이잖아요. 누가 금을 가져갔어요? 여자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여자. 검은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준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다음에 그 여자가 오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미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자금 흐름도, 페이퍼 컴퍼니, 차명 이사 진술, 금거래상 증언. 완벽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좋아. 이제 조금씩 조여가자. 미숙은 은빛 국화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 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박경선은 서재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록하는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기부금 중 5천만 원이 이상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박경선은 장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이번 주 5천만 원짜리 기부금 누구 건지 확인했어? 아직입니다. 차명 계좌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빨리 찾아. 뭔가 이상해. 전화를 끊고 박경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은 나비 브로치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의 가게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옛날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명동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숙과 연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딸 지키고 당신 원수 갚을게. 미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은빛 국화 브로치를 비쳤습니다. 브로치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준서가 두꺼운 파일을 미숙 앞에 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박경선 과거 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명동 지하였습니다. 준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를 단 채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은빛 국화 박미숙. 그때 사장님은 전설이었습니다. 정치권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고 실력자였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명동 지하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인, 재벌, 고위 공무원들이 모두 그곳을 거쳐갔죠. 사장님이 손을 뻗으면 재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술집 간판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미주점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박경선은 그 시절 명동 주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장미주점이라는 곳이었죠. 마담이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경선,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을 찾아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준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젊은 박경선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박경선은 사장님의 힘을 탐냈습니다. 사장님의 오른팔을 매수하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
내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어. 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박경선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준서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입 검사였던 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지금 박경선의 남편이죠.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검사를 기억했습니다. 명동 지하를 수사하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박경선과 만난 후 수사가 방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금융감독관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의 연인이셨죠. 세린 씨의 아버지. 미숙은 기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고 정의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금융감독관이었어. 박경선의 비리를 포착했지. 장미주점을 통한 자금 세탁, 정치인 뇌물 전달,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 비 오는 밤이었어. 차가 다리에서 추락했대. 의문의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블랙박스도 파손되어 있었죠.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4개월째였던 자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인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사장님은 모든 비자금 장부와 금괴를 챙겨 잠적하셨습니다. 그래,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쳤어. 명동을 떠나 이름을 바꾸고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차렸지. 그리고 세린이를 낳았어. 박경선은 그 후 검사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힘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사장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자리를 차지한 거구나. 내 연인을 죽이고 내 일을 빼앗아간 거야.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병원으로 세린을 찾아갔습니다. 세린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엄마. 세린이 엄마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표정을 보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미숙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세린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은빛 국화야. 세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옛날에 엄마는 명동에서 일했어. 아주 나쁜 일들을 했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권력을 거래했어. 세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빠를 만났어. 금융감독관이었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너를 가졌어. 그럼 아빠는, 내 아빠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야.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내 아빠는 박경선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였지만 엄마는 알아.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럼 시어머니가?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증거가 없어. 하지만 확신해. 그 여자가 내 아빠를 죽였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세린아. 엄마가 괴물이었어. 나쁜 일을 많이 했어. 하지만 너를 가진 순간 사람이 되고 싶었어.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 세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버린 거잖아. 세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숙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세린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싸울래.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 미숙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함께 싸우자. 미숙은 가방에서 은빛 국화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깃에 달았습니다. 브로치가 병실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0년 만에 귀환이야. 세린이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겨야지. 내 아빠를 위해서, 너와 너의 아이를 위해서. 미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숙과 세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이었습니다. 미숙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은빛 국화가 돌아왔다.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미숙의 독백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세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모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경선의 집.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새벽에 몰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2층 서재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 실장, 확실하게 처리해. 증거 하나 남기면 안 돼.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장 실장? 장태식을 말하는 건가? 그는 아내의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 남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신문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낡은 물류창고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서가 창고 안에서 장태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검은 세단이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장태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장태식이 어둠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준서가 조명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장태식을 비췄습니다. 장태식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금괴 인수하러 왔다고 했죠. 준서가 그림자 속에서 말했습니다. 장태식은 준서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역광 때문이었습니다. 금괴는 어디 있어?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 준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태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보스, 박경선 말입니다. 그 여자가 30년 전 장부를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장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빛 국화. 들어봤죠? 장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박경선이 가끔 술 취했을 때 중얼거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어요. 당신네 보스가 건드린 사람, 그 사람 딸이었어요. 세린이가? 장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시킨 거야. 그 계집애는 지 시어미 비자금을 건드렸으니 당한 거야. 장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백 고맙습니다. 준서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개자식? 장태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이미 피했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군인 출신의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장태식의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세리는 문자를 읽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말렸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나가야 해요. 세리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렸지만 세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창고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준서가 보낸 문자에 있었습니다. 택시가 공단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멀리서 창고를 봤습니다. 창고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를 단 여자였습니다. 엄마 미숙이었습니다. 세리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딸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세린아, 여기 왜 왔어? 세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 내 눈으로. 저놈이 자백하는 걸 보고 싶어.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우리 딸 몸 생각해야지. 알아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녀가 처음으로 함께 적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장태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세린과 미숙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오랜만이네요, 장 실장님.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 명령이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임신부를 때렸죠? 세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태식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미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태식이 그 브로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은빛 국화? 그래. 내가 은빛 국화야. 30년 만에 돌아왔지.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장태식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박 회장이 두려워하던 이름이. 맞아.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나야. 미숙은 장태식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선택해. 박경선 편에 서서 감옥 갈래? 아니면 내 편에 서서 살 길을 찾을래? 장태식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아는 모든 걸 털어놔. 박경선의 비자금, 정치인 명단, 금괴 장소, 전부.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노트북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장태식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경선은 집 서재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재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 30년 전처럼.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전부터 쌓여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박경선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돌아봤습니다. 여보. 남편은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방금 대화를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30년 전이라니. 무슨 얘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 뭘 숨기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경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서재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새벽에 뭔가를 꺼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향은 남편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그림에 멈췄습니다. 그림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림에 다가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요? 박경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벽에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금고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아내가 숨겨왔던 겁니다. 저 금고 안에 뭐가 있어? 그건 열어봐요. 여보, 제발.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나쳐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박경선이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자신의 생일, 아들 생일.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쓴 금고에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숨긴 걸까?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요? 서류에는 30년 전 교통사고 처리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름, 사고 조작 내역, 목격자 회유 비용. 남편은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시절 이 사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고를 조작한 거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장태식 비자금 파일 원본도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치인 명단, 금괴 거래 내역. 박경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박경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장태식의 자백이 끝났습니다. 준서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미숙은 장태식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박경선, 그 여자는 왜 내 딸을 건드렸어? 장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린 씨가 재단 장부를 봤어요. 우연히. 그래서 박 회장이 겁이 났어요.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 집에서 우연히 서재에 들어갔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잠깐 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걸로 날 죽이려 한 거야?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태식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미숙은 준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준서가 장태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찰에 자수해. 내가 한 짓 전부 자백해. 그럼 선처받을 수 있을 거야.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그를 데리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창고에는 미숙과 세린만 남았습니다. 세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숙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미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린은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시내 주요 언론사에 익명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시의회에도 똑같은 택배가 배달되었습니다. 갈색 박스 안에는 USB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산정검사 위조 정황 파일이 있었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장태식의 자백 녹취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이 비자금을 건드려서 당한 거야라는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서류에는 청운재단 자금 세탁 도표가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정치인에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송금 패턴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청운 장학재단 자금 세탁 의혹 각 방송사가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박경선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박경선은 황급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해요.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하고요. 변호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일단 해봐요. 빨리. 박경선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나비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지만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박경선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1시간 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SNS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익명 계정 여러 개가 동시에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재단 진실이라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청운재단 장학생이었는데 이상한 조건을 강요받았어요. 장학금 받는 대신 정치인 행사에 동원됐어요. 박수부대로요. 면접 때 부모님 직업이랑 재산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장학재단이에요? 과거 재단 수혜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층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박경선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경선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청운 장학재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은.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송금은 뭡니까? 박경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을 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사 3명이 모두 같은 원룸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산정검사 위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박경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나비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지만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박경선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악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니. 우리 세금으로 정치 로비했네.
검은 나비, 검은 악마지. 박경선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주변 기자들의 휴대폰에서도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회견을 중단하겠습니다. 박경선은 일어나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라왔지만 박경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차가 달리는 동안 박경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청운재단 박경선 이사장, 기자회견 도중 퇴장이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회사도 마비되었습니다. 서버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었습니다.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슈 정리 전까지 협업 보류하겠습니다. 계약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현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경선이었습니다. 재현아, 어디야? 회사요, 엄마.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청운재단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를 당당히 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과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숙의 등장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브로치 좀 봐. 특이하네. 미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경선의 집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비서가 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뵈러 왔어요. 예약이 없으신데요. 미숙은 비서를 지나쳐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경선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발소리에 돌아봤습니다. 당신, 오랜만이네요, 박경선 씨.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은빛 국화와 검은 나비. 30년 만에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당신 손이 움직였더군. 그 손이 내 딸을 때렸어.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박경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너가 내 연인을 죽였지. 그리고 내 자리를 빼앗았어. 증거 있어? 박경선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 곧 나올 거야. 너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고 안에서. 박경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고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가 무너지는 걸 보러 왔어. 30년을 기다렸거든. 미숙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로비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운재단 진실 해시태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경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너의 날개가 타고 있어. 검은 나비. 미숙은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박경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박경선은 검은 나비 브로치를 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브로치가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박경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빛 국화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청운 장학재단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압수수색입니다. 모두 자리에 계십시오. 수사관들은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회계장부, 송금 내역, 기부자 명단. 모든 것이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봉쇄되었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문에 둘러쳐졌습니다. 직원들은 밖으로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까? 오후 2시 검찰청 조사실에서 페이퍼 컴퍼니 차명 이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3명 모두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신분증만 빌려줬어요. 검은 장갑 낀 남자가 10만 원 주면서 서류에 사인만 하래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송금 패턴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턴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경선 씨, 오래 하신 거네요. 박경선은 변호사 옆에 앉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검은 나비 브로치를 달지 않은 옷깃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이 재현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재현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어? 세린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증거 가져와. 뭐? 당신 어머니 비리 증거. 가져오면 당신은 살려줄게.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나보고 엄마를 배신하라고? 배신? 당신 어머니가 먼저 나를 죽이려 했잖아. 나랑 우리 아이를. 세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제 선택해. 어머니 편에 서서 같이 무너질래? 아니면 진실 편에 서서 다시 시작할래? 재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니,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간 줄게. 이틀. 세린은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재현은 홀로 남아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워진 커피가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이틀 후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와 만나러 나갔고 아버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가 벽 한쪽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폭행 지시 녹취 파일이 USB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토부 장관 로비 장부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재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현아,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져가라. 네. 증거 찾으러 온 거지? 가져가. 네, 어머니. 이미 끝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현은 USB와 장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건 나야. 내 어머니 잘못을 눈 감아준 내가.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방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에서 미숙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30년 전 제 연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문의 사고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고를 처리한 사람이 박경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미숙은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처리 서류였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흔적, 목격자 회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경선은 제 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이사장님, 은빛 국화가 누구입니까? 30년 전 명동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던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게 접니다. 회견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미숙의 기자회견을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긴급 사퇴했습니다. 청운재단과 유착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경선의 남편은 구치소로 박경선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혼 서류요. 박경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소. 검사 시절부터 당신 비리를 묵인한 내가 바보였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혼자 이렇게 버려두지 마. 30년 전부터 당신은 괴물이었어. 난 그걸 덮어준 공범이고, 이젠 끝내겠소. 남편은 일어나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박경선은 그 자리에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검찰청에 자수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죄를 증언했고 자신의 방관도 인정했습니다. USB와 장부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가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지켰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검사는 재현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재현은 구속되지 않았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박경선은 대질신문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가 절규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였어. 난 시어머니한테 시달렸고 남편한테 무시당했어.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피해자였다면 왜 가해자가 됐어? 수갑찬 박경선이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검은 나비가 마침내 날개를 잃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박경선의 선고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경선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80억 원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경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렸습니다. 교도관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였어요. 저도. 퇴정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경선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미숙과 세린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네요, 엄마. 아직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복수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박경선이 출소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수척한 얼굴. 더 이상 고급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지인도 없었습니다. 박경선은 옛 인맥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경선이에요. 누구시죠?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경선은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 회장, 그런 사람 몰라요. 또 끊겼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경선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옷이 젖고 신발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미숙의 가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 간판에는 희미하게 국화 문양이 보였습니다. 박경선은 가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박경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박경선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박경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줘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박경선이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미숙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빛 국화 브로치는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너무 편한 형벌이야.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살아서 매일 당신이 뭘 잃었는지 깨닫는 게 진짜 벌이지. 박경선이 오열했습니다. 미숙은 돌아서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틈으로 박경선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빗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박경선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남양주의 새 집. 미숙과 세리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은빛, 노란색, 하얀색 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3.5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미숙이 손자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단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미숙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름은 준우로 했어요. 준서 삼촌처럼 의리 있는 사람 되라고. 세린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세린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지은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방병원에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준서도 쉼터 보안 책임자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은퇴하십니까? 준서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손자를 안은 채 웃었습니다. 응, 이제 난 그냥 할머니야.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너도 고생했어, 준서야. 이제 평범하게 살자. 그날 저녁 미숙은 세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국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거. 미숙이 은빛 국화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세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한텐 복수의 상징이었지만 너에겐 지킬 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세린은 브로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이 힘을 쓰지 않고도 소중한 걸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이긴 거야.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치를 소중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세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마당에서 국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마당에서 손자를 안고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세린이 다가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미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엔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지. 이젠 기록으로 움직여. 세상이 바뀐 거야. 그리고 나도.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국화 가득한 마당, 웃음소리 가득한 집이 보였습니다. 석양빛이 집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떠난 연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요. 그리고 손자도 봤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준우가 두 사람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준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 증오가 아닌 사랑, 은빛 국화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보호를 위해 마당의 국화들이 석양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은빛 국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